안녕하세요. 홍성주입니다. 오늘은 한국 기업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기아그룹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은 현대차그룹에 편입돼 잘나가는 자동차 회사로 우뚝 섰지만 그 전까지 기아자동차는 한편이 드라마와 같은 변곡이 있었습니다. 한국 자동차 역사의 한 획을 그은 기아자동차는 국내 최초로 승용차를 생산했고 대주주가 없는 국민기업으로 언론이 칭송이 끊이지 않았던 대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1997년 IMF 구제금융 체제에 들어가면서 기아그룹이 민낯이 드러나 많은 국민들이 실망했습니다. 한때 한국이 아야코카라는 별칭을 들었던 김선웅 회장이 이중성도 그 당시 적나라하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그의 일대기가 KBS 드라마로 제작될 만큼 기업가 정신이 투철했던 창업주 김철호 회장 때부터 전문 경영인으로 온갖 찬사를 받았던 김선웅 회장과 기아그룹이 몰락한 이유 등을 다각도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기아자동차는 자전거 왕이라고 불렸던 김철호 창업주가 1944년 경성전공을 세우면서 시작됩니다. 김철호 회장은 16세 때 단신으로 일본으로 건너가 자전거 기술을 배워 해방전 오사카에서 자전거 부품인 너트와 볼트를 만들어 크게 성공한 기업인이었습니다. 일본에서 돈을 벌고 고국에 돌아와 서울 영등포에 자전거 부품 제조 공장인 경성전공을 설립해 처음에는 자전거를 조립해 판매했습니다. 그때 경성, 즉 서울의 인구는 95만 명쯤 됐는데 자전거는 300여 대에 불과했습니다. 자전거 조립 판매는 대호황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영등포 공장은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1952년 전쟁 와중에 부산에 자전거 조립 공장을 다시 설립해 재기합니다. 여기서 국내 최초의 자전거인 삼철휘호 자전거를 만들어 본격적으로 자전거 생산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 유명한 삼철휘 자전거는 그때부터 생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산되는 삼철휘 자전거 회사는 김철호 회장의 손자인 김석환 씨의 소유입니다. 그는 기아차에 근무하다 1997년 기아그룹이 무너질 때 삼철휘 자전거로 옮겨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어쨌든 우리 기술로 자전거가 만들어졌다고 하니 당시 이승만 대통령도 공장을 방문 격려했다고 합니다. 이에 자신을 얻은 그는 경성전공을 기아산업으로 상호를 바꾸고 제조업의 틀을 마련합니다. 기아라는 이름은 기계공업을 발전시켜 아시아에서 세계로 진출한다는 거창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일어날 기와 버그마라는 한자명은 그렇게 탄생한 것입니다. 김 회장은 자전거에 만족하지 않고 본격적인 자동차 개발에 착수합니다. 바퀴가 2개인 자전거에서 바퀴를 하나 더 붙인 3륜차와 바퀴가 4개 달린 자동차 사업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1962년 일본 마쓰다 자동차의 기술 제휴로 개발한 356cc 배기량이 K360을 시작으로 기아 마스터 3륜차 시리즈를 잇따라 성공시켜 한국 자동차 산업이 일대 전기를 마련합니다. 이때 개발된 T600 모델은 2008년 문화재청 등록문화재 제400호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자전거와 자동차 수요가 증가하자 경기도 시흥에 자동차 공장을 건설했습니다. 1973년엔 현재 광명시 소화동에 20만 평 규모의 대규모 자동차 공장을 완성했습니다. 당시 소화리 공장은 우리나라의 첫 종합자동차 공장으로 연간 2만 5천 대의 생산 능력을 갖춘 대단히 공장이었습니다. 김철호 창업회장은 공장이 완공되던 해 지병으로 타계하고 맙니다. 그 뒤를 이어받은 이가 장남인 김상문 회장이었습니다. 김상문 회장은 그 이듬해 국내 최초의 승용차인 부리사를 탄생시키며 돌풍을 일으킵니다. 부리사는 당시 국산 승용차 1위를 차지하는 등 최고의 승용차였습니다. 이에 힘입은 김상문 회장은 경쟁 관계에 있던 아시아 자동차를 동국제강으로부터 인수하는 등 자동차 전문 그룹으로서의 위용을 자랑합니다. 그러다 발목이 잡히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1980년 집권한 전두환 정권은 자동차 공업 통합 조치를 발표합니다. 이 조치로 인해 기아는 중소형 화물차 및 버스 전문 생산업체로 지정돼 승용차 생산이 금지되고 만 것입니다. 기아로선 날벼락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더구나 소아리 공장은 승용차 생산을 위해 만들어진 라인이었습니다.
버스나 특수차를 생산했지만 기아차는 적자를 기록하고 맙니다. 이때 김상문 회장이 본인이 갖고 있던 지분을 비공개로 다른 곳으로 넘기려다 임직원들한테 발각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쩔 수 없이 김상문 회장은 자신이 보유한 기아산업 주식이 25%를 종업원들에게 출연하게 됩니다. 경영권 역시 전문 경영인한테 넘어갔습니다. 잠시 민모 씨가 회장을 맡았으나 얼마 없어 그 유명한 김선홍 씨가 대표 사원 자격으로 회장직에 오르게 됩니다. 이때부터 1997년 기아그룹이 소멸될 때까지 김선홍 체제가 이어졌습니다. 전북 익산 출신인 김 회장은 서울공대를 졸업한 기아산업 공채 1기로 엔지니어 출신 경영인입니다. 김 회장은 경영을 맡자마자 새로운 경영, 새로운 일터, 새로운 기술이라는 경영 방침을 세우고 봉고를 생산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개발된 봉고는 봉고 신화란 말이 들을 정도로 기아의 효자 상품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김 회장은 기술만이 아니라 마케팅과 언론 플레이에도 남다른 소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가 내놓은 봉고는 3년 사이에 20만 대를 판매할 정도로 최고의 베스트셀러 자동차였습니다. 봉고 판매에 힘입어 기아 경영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1987년엔 정부의 자동차 규제 조치도 풀려 기아에서도 승용차를 생산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기아차는 승승장구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이 마쓰다 자동차와 미국이 포드 자동차와 함께 프라이드를 생산하기에 이르렀고 이후 캐피탈, 콩코드, 크레도스 등을 개발하는 등 기아차는 거침없이 질주했습니다. 로고도 5대양 6대주를 휘날리는 깃발을 형상화한 것으로 변경했고 여의도에 신사옥을 지어 입주하는 등 명실상부한 대그룹이 되었음을 알립니다. 1992년에는 한국 최초의 독자 고유 모델인 세피아, 그 이듬해에는 스포티지를 출시했고 1995년엔 수출 100만 대를 달성했으며 1996년엔 재계 랭킹 8위에 오르는 대그룹으로 성장합니다. 기아가 이렇게 잘나가자 김선홍 회장은 총리 인선 때마다 한국이 아이아코카라며 후보 하마평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언론들도 덩달아 직원들이 주인인 국민기업이 잘나가고 있다며 칭송하기에 바빴습니다. 특정 항맥 언론인들이 기아차 PR에 앞장섰다는 얘기들이 당시에 파다했습니다. 그러나 기아는 속으로 골마가고 있었습니다. 해마다 노조의 파업은 지속됐고 계열사들이 부실도 커지고 있었습니다. 1997년 초 기아의 위기설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그해 7월엔 부도유예 협약 적용 대상이 되는 처지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이런데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당시 정치권에서는 기아차 소화리 공장을 찾아가 국민기업을 살리겠다고 아우성칩니다. 국민기업이라고 그렇게 칭송했었던 기업이었지만 막상 내부를 들여다보니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기아자동차와 아시아자동차가 7년간 4조 5천억 원에 이르는 적자를 숨기고 이익이 난 것처럼 회계 처리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채권단도 더 이상 어쩔 수 없어 그해 10월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김선홍 회장 등 경영진은 완전 퇴진하게 됩니다. 기아그룹의 역사는 이때까지였습니다. 그 후 김선홍 회장은 부실 계열사 지급보증과 회사 공금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가 2000년 6월 형집행정지로 석방됐습니다. 전문 경영인이 대명사로 칭송받던 그의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언론과 정치권으로부터 온갖 참사를 받던 기아그룹이 왜 몰락했을까요? 저는 일선기자 시절 기아차를 많이 취재했었습니다. 몰락할 때도 왜 몰락했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기사를 쓴 적도 있습니다. 기아차 몰락에 대해 많은 경영사학자들은 다양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20여 년이 흐른 지금 기아차 몰락에 대한 연구를 종합해보면 대충 몇 가지 원인은 공통적인 것 같아 이 자리에서 밝혀보고자 합니다. 첫째 원인으로 지배구조 문제를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기아차 지배구조는 소유주가 없는 이른바 사원지주제 형식을 띈 기업이었습니다. 창업 2세 회장이 사원들에게 주식을 헌납해 대표 사원으로 행세한 김선홍 회장이 소유주는 아니면서 사실상 소유주처럼 경영권을 행사한 아주 특이한 행태였습니다. 때문에 김 회장은 사원들이 눈치를 보며 경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연 노조의 입김은
강할 수밖에 없었고 김 회장은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성노조는 해마다 파업을 하며 경영진에게 많은 것을 요구했고 그럴수록 기아경영은 나락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구조조정을 하는 등 경제 원칙에 따라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영향력을 동원해서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려고 온갖 수단을 다 동원했습니다. 기아는 기업이라기보다는 정치 집단이나 마찬가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가 외부 흔들리기에 너무 취약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너가 없는 상태라 이런 고리를 이용해 기아차를 인수합병하려는 시도가 발생했었던 것입니다. 특히 삼성이 자동차 산업에 진출하기 위해 기아차의 신경을 긁는 일을 자주 일으켰습니다. 1993년 삼성 계열 금융회사들이 기아차 주식을 매집한 사건이 일어났는가 하면 자동차 산업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보고서가 삼성에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때마다 기아는 온갖 역량을 동원하며 방어하기 급급했습니다. 또 하나는 김선홍 회장이 경영권에 대한 욕심이었습니다. 김 회장은 엔지니어로서의 능력이나 언론 활용 능력 등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출중했었던 분입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 전문 경영인이었습니다. 전문 경영인인데도 재벌 총수 역할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주식은 소유하지 않으면서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회사 경영보다 자리를 지키기 위한 무리수를 둔 것입니다. 임원들을 승진시키기 위해 부실 회사를 인수하거나 자동차와 관련이 없는 회사들을 잇따라 설립했습니다. 마지막엔 계열사가 28개에 달할 정도로 건설, 금융, 정보통신 등으로까지 문어발식 확장 경력을 했습니다. 자신이 자리를 위해 노조와 임직원들과 적당히 타협할 수밖에 없었고 언론이나 정치권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회사는 멍들어갔고 결국 파산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합니다. 현재 기아차는 현대차 그룹에 인수돼 잘 나가고 있습니다. 현대차에 인수될 때도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그래도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쌍용차나 대우차처럼 외국계에 팔렸거나 채권단에서 운영했다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기아그룹 몰락의 교훈은 언론이나 정치권이 만들어냈던 국민기업이니 소유와 경영이 분리니 하는 허구성이 얼마나 큰가 하는 점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외치는 노동자 중심의 기업관도 냉철한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